안녕하세요. 청담우리동물병원 윤병국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슬개골 탈구, 강아지를 키우시는, 특히 이제 소형견을 키우시는 국내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형외과 질환 중에 1번의 어떠한 빈도를 가지고 있는 질환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하고 이번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조금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슬개골 탈구의 어떠한 기본적인 정의라든지, 아니면 탈구가 이제 어떤 아이들한테 좀 많이 생기는지, 그 다음에 뭐 슬개골 탈구가 뭐 대형견이나 중형견에도 있는지, 뭐 이런 걸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은 슬개골 탈구가 이제 보호자분들이 진료 오시면은 이제 몇 기인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켜봐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셔서 이제 기수 평가에 대해서 이제 보호자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그 객관적인 이제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마지막 거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넘어갈게요. 슬개골 탈구는 어쨌든 유전적 질환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이제 가지고 태어난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모든 보호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살면서 우리 아이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살면서 통증이 없는 게 가장 좋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이들도, 보호자분들도 그걸 가장 많이 원하세요. 우리 아이가 정말 아픈지, 지금 현재 기수에서 정말 아픈 건지,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면은 급하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결국엔 이제 통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시고, 우리 아이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전제하에 많이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수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제 질문들, 이제 Q&A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슬개골 탈구는 1기는 1기, 2기, 3기, 4기가 있습니다. 4단계로 나뉘는데, 일단 모든 아이의 1기는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 1기라는 거는 우리 사람 무릎뼈, 슬개골 이 자체가 손으로 밀면 빠지지만,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빠지지만 놓으면 바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운데 정렬을 이제 동그란 뼈가 최대한 유지하려고 구조적으로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수술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설령 살짝 밀리더라도 그거 자체가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그냥 지켜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산책도 적절하게 해주시고, 근력도 만들어 주시고, 이제 관절 보조제나 이런 것도 좀 예방 차원에서 먹이시고, 그 다음에 정기적인 엑스레이 체크만 하시면 돼요. 2기로 넘어가는지. 그런데 이제 2기부터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에요. 2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애들도 있고, 하지 안 하고 조금 보셔도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슬개골 탈구 2기라는 거는 어떤 각도에서 빠졌다가 또 자기 스스로 들어갔다가, 어느 각도에서 걸을 때는 또 빠졌다가 들락날락, 쉽게 얘기해서 어깨가 빠지는 사람같이 이제 환납성 탈구, 들락날락한 탈구죠. 이렇게 정상의 위치에 있다가도 빠졌다가 들락날락하는 탈구의 어떤 기술을 2기라고 하는데, 이때 그러면은 모든 아이가 다 2기 때 수술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건 꼭 아니에요. 실제로 2기인 경우에도 그 주변에 어떠한 관절이 조금 섬유화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통증이 있다든지, 다리를 걸을 때 살짝 든다든지, 이럴 경우는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다리의 모양이 조금 안쪽으로 많이 돌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엉덩이 그 위에, 무릎 위쪽에, 사람 엉덩이 고관절이라고 하죠. 고관절의 어떠한 모양이 안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만인 경우도 이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 때문에 수술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따라서 2기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질문이 조금 올라와서 답변을 먼저 하고 할게요. 요정님이신데, 안녕하세요 원장님, 대형견도 슬개골 탈구가 올 수 있나요? 네, 대형견도 슬개골 탈구가 은근히 많습니다. 이제 대형견이라고 하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골격 대비 이제 몸무게가 보통 한 20kg 이상 되는 아이들을 이제 대형견이라고 하는데, 국내에도 마찬가지죠. 국내에도 그
이제 대형견이 많이 있죠. 뭐 레트리버라든지 아니면은 뭐 허스키, 그다음에 뭐 시바견이 중형견에 속하지만 좀 큰 아이들도 있고 여러 레브라도라든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슬개골 탈구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형견은 소형견보다는 엉덩이 질환이 훨씬 많아요. 하지만 슬개골 탈구가 있으면 대형견 같은 경우에도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무릎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통증을 조금 빨리 느끼는 편입니다. 따라서 슬개골 탈구도 대형견은 있다.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대형견도 소형견보다는 적지만 슬개골 탈구는 대형견에서도 잘 발생하는 정형외과 질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동원참치님은 슬개골 탈구의 가장 큰 원인은 뭔가요? 유전이 영향이 클까요? 네, 유전적 질환입니다. 이제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유전적 요인이 대부분의 원인입니다. 물론 후천적인 태어나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다가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미끄러운 바닥이라든지 과체중이라든지 무릎에 부담이 되는 어떤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 뛰어내리는 습관이라든지 환경 아니면 발바닥 털 및 뭐 놀이 습관 막 공 던지는 놀이를 집에서 미끄러운 바닥에서 계속 한다든지 하면은 키수가 낮을 때도 진행이 계속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적인 요인도 충분히 영향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전적 소인이 있는 선천적 질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하나 들어오신 건데 추러스 보호자님 슬개골 탈구 기수가 2기에서 1기로 좋아질 수 있나요?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한번 기수가 올라가면은 수술을 하지 않고는 기수가 좋아지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무릎을 쓰기 때문에 자꾸 쓰다 보면은 그게 이제 어떤 진행성 질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질환이에요. 따라서 슬개골 기수가 2기일 경우에는 1기로 좋아지기는 외과적 수술을 접근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젤리가 젤리 보호자분이 질문하신 건데 요거는 제가 요 다음 내용에 있기 때문에 함께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슬개골 탈구 진단을 보호자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많이 물어보세요. 뭐 물론 이제 보호자분들이 무릎의 위치를 정확히 사람처럼 이제 적절하게 만지실 수 있다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위치에서 이제 이동을 시킬 수 있다면은 뭐 진단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슬개골 탈구는 촉진을 통해서 탈구 진단을 하는 거고 이제 탈구가 있다면은 어떤 수술적인 아니면은 다른 이제 그거와 관련된 엉덩이 질환이라든지 발목 질환이 같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진단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촉진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호자분들이 계속 저한테 물어봐요. 저희는 이제 제가 무릎 질환을 많이 보기 때문에 탈구가 대부분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 있는 걸 알고 이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미루다. 그래서 결국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꼭 수술을 해야 하는지 그거는 결국에는 수술을 안 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보호자분들이 자기 강아지가 수술을 하는 걸 원치는 않죠. 왜냐하면은 불쌍하고 아프고 여러 가지 과정도 힘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 대한 생각은 모든 보호자분들의 걱정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수술을 꼭 해야 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아이들이 꼭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시기는 2기부터 이 부분도 수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진단이 된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2기라고 수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3기, 4기 아이들은 수술을 꼭 해주시라고 추천드리고 2기의 경우는 한 반 정도는 수술하고 반 정도는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보존적 처치를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거예요. 뭐 재활이라든지 평소에 피트니스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체중 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많죠. 뭐 관절 보호대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든지. 하지만 3기부터는 꼭 수술을 해야 하고
4기의 경우는 수술을 꼭 해야 돼요. 하지만 4기의 경우는 수술에 대한 예우가 또 떨어져요. 4기에 대한 어떤 다리에 대한 설명은 또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2기, 3기인 경우에는 수술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되 2기인 경우는 주치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의를 하셔가지고. 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젤리 보호자분, 수술 후 나중에 철심을 빼는 게 좋은가요?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철심을 넣는 아이들도 많고 안 넣는 아이들도 많아요. 기본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고 아이에 따라 조금씩 다를 거라고 보는데 수술에 넣는 이게 무릎에 넣는 철심은 이제 사람 임플란트 같이 생체에 들어갔을 때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염증 반응이 없으면, 제가 말씀드린 염증 반응은 아무리 그래도 핀을 넣고 그 위에 이제 피부를 덮는 과정을 이제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핀 끝이 피부에 좀 자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사진인데 이 아이는 핀을 넣은 사진입니다. 핀을 넣은 사진이고 이제 마지막에 피부를 덮게 돼요. 그럼 핀 끝이 조금 자극이 돼가지고 특히 이제 소형견들, 너무너무 작은 아이들, 뭐 1kg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2kg 초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집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저거는 뼈에 박혀 있고 관절에 박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거 자체가 뭐 관절에 뭐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진 않고요. 물집이 잡힐 경우에는 나중에 빼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평생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한 95% 아이들은 핀을 뽑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평생 가져가고 걷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5% 정도 아이들은 이물 반응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약하게 어떤 핀이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거를 불편함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핀을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 푸들이 자주 토해요. 아름다운 그녀님, 하얀 거품일 때도 있고 노란 거품일 때도 있고 아예 사료를 개원할 때가 있어요. 위험하지 않나요? 좋지 않은 증상이에요. 구토를 가끔 아침마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고도 이제 보호자분들은 이제 밥을 잘 먹고 노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괜찮겠지 생각하는데 사람도 구토하는 사람 거의 없죠. 밥 먹고 갑자기 올린다든지 아침마다 노란물 토한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실제 검사를 해보면은 물론 위 안에 먹으면 안 되는 어떤 이물, 예를 들어서 뭐 장난감이라든지 소화 자체가 안 되는 이물질이 있어도 그럴 수가 있지만 강아지도 실제로 저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시경을 해봤을 때 뭐 식도염이라든지 위염이라든지 십이장 쪽에 염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증상을 보이는 아이라면은 반드시 소화기 내시경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보호자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질환이 꽤 많고 그 전에 이제 내시경은 강아지들도 모두 수면 내시경을 하거든요. 이제 사람처럼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해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어떠한 정확한 구토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내시경 평가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가브리엘 보호자분, 가브리엘님은 질문 하나 또 제가 한번 볼게요. 앞다리를 가끔 들고 움직이지 못하는 건 왜 이럴까요? 이 질문도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한데 이렇게 들고 그냥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가끔 이렇게 드는 거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요. 하지만 걸을 때 앞다리를 절뚝 하는 거는 이건 통증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한쪽 다리를 딱 들고 있을 때 이게 통증을 느끼는 다리에 표현을 하는 건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물론 걸을 때 계속 들고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뼈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신경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하지만 대부분 잘 걷는데 앉아있다가 갑자기 살짝 든다든지 뭐 이게 그 자체의 통증과 아니면 정형외과 질환과 꼭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걱정이 되시면은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 보시고 구조적인 이상이 없고 걸을 때 절뚝거리지 움직일 때 들면서 걷지 않으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동백꽃님 11살 푸들 키웁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하다고 산책 많이 시키자고 말합니다. 요즘은 노견이라 10분 정도 산책시키면 괜찮을까요?
심장병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이걸 봐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심장이 약하다고 들으셨다면 선천적 심장병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대부분의 강아지 심장병은 이제 판막 질환인데, 대부분 판막 질환 같은 경우는 후천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고, 선천적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한 살 이하의 혈관적인 문제, 이제 션트라 그래가지고 단락, 혈관, 대동맥하고 폐동맥의 어떠한 연결성이 태어나면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남아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심장이 빠르게 안 좋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산책도 너무 무리해서 하는 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심장병을 가지고 있어도 뭐 10분, 뭐 30분 정도 산책을 시키라고 하는데, 대신 막 격렬하게 뛰거나 뭐 이런 건 좋지 않고 쉬어가면서 조금씩 하는 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심장병 약을 먹고 있지 않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질문 들어온 거는 요거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하면 아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수술은 또 저의 질문이에요. 제가 이제 요번에 만든 자료는 거의 보호자 질문 위주로 이제 문답식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아마 들으시면 좀 쉽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술은 최대한 미룰수록 좋나요? 보호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살 빼고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수술 빨리 하고 살을 빨리 나중에 뺄까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슬개골 탈구의 기수 평가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보면은 살하고 상관없이 수술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체중을 감량을 하려면은 물리적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리를 계속 써야 돼요. 3기 나이가 오셔가지고 한 6개월 있다가 살 빼고 수술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수술하는 게 나을까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게 수술을 해주시고 식이요법을 통해 가지고 체중을 감량을 시켜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안 좋은 다리를 쓰는 것보다는 수술을 빨리 해주고 식이요법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해주시는 게 더 무릎의 퇴행성 질환을 덜 유발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해주시고 진단이 되었다면은 식이요법 통해 가지고 체중 감량을 해주는 게 좋다. 어릴 때 수술하는 게 예후는 좋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안 좋은 구조를 오랫동안 뭐 3기에서 4기로 넘어가 버리면 더 예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관절이 굳어버리면은 아무리 수술을 해도 실제로 수술에 대한 예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이들의 회복 정도도 확연하게 차이가 됩니다. 3기랑 4기 아니면 2기랑 3기의 어떠한 수술 후에 회복 정도는 많이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아이들이 2달 정도의 회복 기간을 수술하고 나서 2달 정도면 이제 정상 모행에 가깝게 하거든요. 근데 4기 아이들은 보통 석 달, 넉 달 정도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2기처럼 아이가 회복한 것처럼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릴 때, 최대한 관절염이 덜 생겼을 때 수술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최대한 미루지 않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코블루 보호자 님이 이제 질문 올리셨는데, 슬개골 탈구 2기 정도면은 산책은 어떻게 시키는 것이 좋을까요? 아이가 아파하지 않는다면 저는 하루에 아침 저녁 30분에서 뭐 길게는 1시간 정도까지, 하지만 1시간을 스트레이트로 산책시키는 거는 추천하진 않아요. 30분씩 나눠 가지고 중간에 반드시 쉬는 것이, 무릎도 약간의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쓰면은 무릎 자체도 스트레스 받고 그 안에 있는 윤활렉 같은 경우에도 힘들어하고, 관절이 아무래도 슬개골 2기 정도면 구조적으로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마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그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저는 아침 저녁 30분씩 산책을 시키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산책의 팁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의 과정하고 똑같아요. 산책 나가기 전에는 어쨌든 집보다는 좀 격렬하게 뛸 수 있기 때문에 슬개골 주위에 어떠한 근육하고 인대를 좀 풀어주는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나가기 전에 온찜질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온찜질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따뜻한 수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가기 전에, 우리도 따뜻하게 물을 샤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목욕탕 가서 물에 들어갔다 나면 되게 되게 이제 부드러워지죠. 이제 팔다리가 쓸 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온찜질을 가볍게 해주고 나갔다 와서는 냉찜질도 마찬가지로 뭐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이 그냥 우리 지퍼락
그런 비닐봉지에다가 얼음을 평소에 넣어 두시고 냉장고에 두고서 나갔다 오면은 그걸 살짝 대주는 거예요. 대신 이제 너무 차가운 거를 바로 대주는 것보다는 수건을 가볍게 하고 대주면은 나가서 격렬하게 많이 쓴 관절이라든지 주변의 인대의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부종이나 아니면은 통증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산책 전에 앞뒤의 준비사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송지연님, 숙련된 수의사 선생님은 촉진만으로도 방광염을 진단할 수 있나요? 방광염 약을 처방받았는데요. 약을 먹고 방광염 의심 증상이 치료했다면 완치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거는 되게 좀 주관적이긴 한데요. 방광염을 촉진으로 진단하기는 이제 정확하진 않아요. 당연히 초음파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소변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배에 만져서 방광염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상 평가를 하셔야지 방광염을 진단을 할 수 있는 거고, 약을 먹고 방광염 의심 증상이 치료됐다면은 완치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결국에는 영상을 봐야 돼요. 배초음파를 봐서 방광초음파를 봐가지고 방광의 어떠한 오줌의 소변의 어떠한 색깔이 괜찮은지, 소변을 뽑아와서 염증 수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괜찮으면은 방광염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촉진만으로는 진단하기 하는 건 좀 무리가 제 기준에서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영상 평가를 하시는 것이 객관적으로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분들이 정말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시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제 사람도 어떤 수술을 하기 전에 이게 수술 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내가 마취가 잘 안 깨면 어떡하지, 뭐 수술하고 나서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 되게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보호자분들은 마찬가지예요.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술하고 나서 다리가 다시 탈구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실제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모든 수술은 100%는 없어요.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일반적인 슬개골 탈구 수술의 통계는 보통 재탈구 비율이라고 하죠. 이제 부작용이라고 할 경우에 5에서 8% 정도의 재탈구율을 통계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한 5마리. 하지만 이 부작용 빈도는 일반적인 정형외과 수술의 어떤 부작용 빈도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수술하고 초기에 어떠한 관리가 소홀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술하고 체중이 오히려 좀 증가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술하고 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근육하고 인대가 약해지는 당뇨라든지 호르몬 질환이 생겼을 경우에 재탈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지, 수술 자체의 어떠한 그가 잘 되고 초기에 어떤 관리라든지 재활 치료가 꼼꼼하게 된다면은 거의 재탈구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초기 운동 제한이라든지 체중 조절,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수술하고 과체중이 돼버리면은 무릎에 당연히 무리가 오겠죠. 왜냐하면 무릎 자체도 나이가 들거든요. 이제 2살 때 수술을 하고 그 아이가 그래도 정상적인 무릎의 아이보다는 약한 무릎인 거예요. 탈구가 없더라도. 따라서 수술하고 나서는 더 타이트하게 관절염 관리라든지 체중 관리라든지 어떤 산책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를 잘 하셔야지, 우리 아이가 힘들게 수술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아프면 또 그것도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이런 것만 조금 관리를 잘 해주신다면은 부작용이나 재탈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몇 개 있어서 제가 받아볼게요. 코코블루 보호자님, 슬개골은 쓰면 쓸수록 안 좋아진다고 알고 있는데 산책을 주 2회 정도 시키는 건 어떨까요? 이 말은 슬개골 탈구가 있을 경우에로 아마 이해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슬개골 탈구가 없으면은
물론 슬개골도 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정상적인 탈구가 없는 아이들도 나이가 들면은 슬개골뿐만 아니라 엉덩이, 무릎 주위의 인대 다 나이가 들고 퇴행성 질환이 생기고 관절염이 옵니다. 근데 슬개골 탈구가 있으면 더 빨리 안 좋아져요. 그 주변이. 따라서 슬개골 탈구가 있으면은 수술을 해주는 게 맞고, 슬개골 탈구가 없고 그냥 정상적인 구조, 수술이 꼭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이라면은 산책을 매일 해주는 걸 저 추천을 드려요. 산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지 위주로 산책을 시켜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분, 정말로 슬개골에 아무 문제가 없고 관절에 문제 이슈가 없는 아이들은 뭐 실제로 1시간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물리적으로 문제가 꼭 되진 않아요. 하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적절한 산책이 가장 중요하듯이 소형견한테 가장 적절한 산책 시간은, 특히 슬개골이 걱정이 되신다면 한 30분 내외, 그리고 아침 저녁 이제 30분씩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톰슨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현재 1살 닥스훈트를 키우고 있습니다. 1년 되던 달에 종합검진을 받고 아직 나이가 어려서 당연히 별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다리가 짧은 견종이라 허리와 슬개골이 걱정이 되는데 매년 건강검진으로 확인하면 탈구 예방 어디서 될까요? 그리고 관절 영양제 같은 건 지금부터 먹이면 좋을까요? 닥스훈트 키우시는 보호자분들은 어쨌든 그 유전적 소인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다리 질환보다는 허리 쪽 질환이 압도적으로 많고, 물론 닥스훈트도 슬개골 탈구가 많이 있는데 이제 디스크 질환이 훨씬 많은, 허리가 길잖아요. 디스크 질환이 훨씬 많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1번이고, 체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쨌든 디스크가 생길 확률, 관절에 무리가 될 확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1살 정도 성견이기 때문에 이 골격 대비 몸매가 약간 마르게 키우시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년 검진을 하면은 검진을 하는 것 자체는 되게 중요한데 검진 자체가 탈구 예방을 시키진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은 뼈가 언제 빠질지 모르고 이제 뼈가 빠지는 이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선천적 요인이기 때문에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면 나오겠지만, 이제 후천적인 어떤 아까 말씀드린 선천적 요인 이외에 미끄러운 바닥이라든지 정말로 막 뛰어내린다든지 하면 갑자기 탈구도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진을 받는 건 저는 아주 좋지만, 이제 왜냐하면은 보호자가 모르는 사이에 탈구가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기에 이제 진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관절 영양제는 저는 이게 정상이든 내측 탈구가 있든 어릴 때부터 먹는 거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로 탈구를 예방하는 건 아니에요, 영양제 자체가. 하지만 무릎의 퇴행성 질환, 제가 퇴행성 질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탈구가 있으면 더 빨리 퇴행성 질환이 진행이 되고, 퇴행성 질환의 대표적인 관절염이죠. 그리고 탈구가 없어도 무릎은 나이가 들거든요, 사람처럼 매일 쓰기 때문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좋은 글루코사민이라든지 초록잎 홍합 베이스의 어떤 관절,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기능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관절 영양제를 복용하는 거는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자, 젤리 보호자분, 10살 된 뽀매의 반려견입니다. 눈이 점점 뿌옇게 되는데 노안으로 진단받았는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노안으로 이제 진단받았다는 거는 이제 어떤 눈의 질병이라기보다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이제 핵경화로, 아마 그 백내장이 아닌 핵경화로 진단을 받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이제 눈이 뿌옇게 됐을 때 보이는, 대표적으로 진단되는 두 가지가 이제 사람처럼 백내장이 있고요. 백내장은 질병이죠. 두 번째는 이제 핵경화라고 있어요. 그냥 나이가 들면서 이제 우리 렌즈 자체가 조금 뿌옇게 된 거예요. 그거는 꼭 질병은 아니에요. 시력 저하를 꼭 유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어쨌든 눈이 나이가 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눈물량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눈에는 기능성 성분으로는 루테인이라든지 아스탄틴 같은 어떤 기능성 성분, 항산화 효과가 있는 기능성 눈 영양제 성분을 복용시켜 주시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핵경화가 있더라도 나중에 백내장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눈이 이제 뿌옇게 보이기 시작한다면은 정기적으로 안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질문을 하나만 더 받을게요.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송지연님, 피검사까지는 하지 않아도 방광염 의심 진단의 정확도가 영상검을 소변검에서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처방받은 약은 그럼 먹었을 경우 질병 아니면 몸에 부작용을 남기셨으니 일단 먹는. 제가 이제 아이를 직접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방광염을 진단하는 방법은 물론 선생님이 이제 어떠한 아이의 상태라든지 뭐 아이의 어떤 소변에 어떠한 그 뭐 혈뇨가 있다든지 아니면 소변을 보기 힘들어하는 임상 증상에 따라 검사 영역을 아마 좀 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광염을 검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검사를 다 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방광염을 진단을 하려면은 초음파를 보고 소변 검사를 하고, 혈액 검사상에서 염증 마커가 올라가 있는 애들도 있고 안 올라가 있는 애들도 분명히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서 방광염을 진단을 보통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진료를 보신 주치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처방받은 약이 먹었을 경우에 질병이 아니라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 방광염으로 진단을 하셨기 때문에 약을 지어드린 거라서 뭐 일단은 먹이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모든 약 자체가 먹고 나서 어쨌든 항생제 베이스이기 때문에 방광염 약은 뭐 설사나 아니면 속쓰림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중단하시고 처방받으신 병원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할게요. 정말 많이 질문 올려주시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진료 중에 이제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잘못하시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슬개골 탈구가 있으면은 수영을 빨리 시켜야겠다, 아니면은 짐볼에 해서 우리 근육을 빨리 만들어 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무리하게 수영을 시키고 물에 들어가고 아니면은 짐볼에 매일매일 올라가게 해서 근력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정상적인 애들은 이건 되게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어깨가 빠져 있는데, 자꾸 빠지는데 자꾸 무거운 거 들게 하고 자꾸 어깨에 하중을 가하게 하는 건 좋지 않은 거죠. 아프겠죠. 정상적인 구조를 가진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무릎뼈가 빠져 있다는 건 결국에 무릎의 불안정성이 크고, 그 다음에 무릎이 빠지면서 보통 종아리뼈가 안쪽으로 돌아가고, 이제 뼈끼리 이게 종아리뼈고 허벅지뼈라면은 탈구가 있는 애들은 쉽게 해서 약간 이런 구조로 걸쳐지게 돼요, 위아래 뼈가. 그러면은 확실하게 체중을 못 받추겠죠, 이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딱 돼 있으면은 체중을 온전하게 종아리뼈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빠져버리면은 이 정도는 체중을 못 실기 때문에 이제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고 염증이 생기는 건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아이들은 내측 탈구가 있고 통증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2기 이상인데 수술이 필요한 아이들, 요 가이드라인에 있는 아이들은 수영이라든지 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구조가 정상인 애들은 해도 돼요. 하지만 구조가 빠져 있고 어긋난 아이들은 수영 밑에서 물 안에서 아이들 발장구 치는 거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불안정하게 되게 상당히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사항이 하나 있어요. 수중 러닝머신은 괜찮습니다. 바닥이 닿는 상태에서 몸무게를 띄워주는 부력을 이용해서 걷고 조금 빠르게 쓰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하지만 바닥을 받쳐주지 않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물 안에서 이렇게 쓰는 거는 오히려 무릎의 통증을 더 유발을 시킬 수 있고, 짐볼은 이럴 땐 더 안 좋겠죠. 왜냐하면 흔들 하고 아이들이 부상의 위험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따라서 내측 탈구 2기 이상인데 수술 필요한 아이들, 십자인대 단열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자꾸 보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영이라든지 불안정성이 높은 짐볼 운동을 추천하지 않고요. 해도 되는지는 꼭 방사선 평가를 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안전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슬개골 탈구 진료로 오셨을 때, 아니면 다리를 절어서 오는 아이들의 일부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짐볼을 무리하게 사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수영 후에 통증을 느껴서 오는 애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주치 선생님하고 평가를 한번 하고 여름에 수영장을 가고 이런 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보호대, 그 다음에 영양제, 이 두 가지도 슬개골로 이제 마음고생을 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이 이제 개입을 시켜고 싶어 하시는 어떤 두 가지 아이템이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두 가지가 빠진 뼈를 넣어주진 못해요. 하지만 수술을 필요한데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니면은 좀 지켜보시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은 이 두 가지 정도는 해주는 게 낫다 이거예요, 제 말은. 왜냐하면 계속 빠진 뼈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계속 쓰면 쓸수록 무릎은 퇴행성으로 진행이 돼요. 그 주변에 관절에 염증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개골 탈구는 무릎의 불안정성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위아래 뼈가 이렇게 걸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대를 하면은 이렇게 흔들리는 거를 그래도 이 주변이 좀 잡아줘요. 우리 사람도 운동할 때 이 손목 아대나 복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거운 거 아령을 들거나 아니면 역기를 들었을 때 딱 잡아주면은 확 넘어가진 않죠. 어느 정도 부상의 위험을 여기서 이제 가동 범위를 좀 잡아주기 때문에 슬개골 보호대는 저는 내측 탈구가 있는 아이들, 외측 탈구가 있는 아이들, 그리고 또 수술을 했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술했던 아이들도 저는 이제 보호대에 대해서 좀 적응을 시켜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대 하면 되게 불편해하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복대하고 아니면 운동할 때 이거 하면은 조금 유연성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은 자기가 이제 어디가 안 좋으면은 의식을 하면서 뭔가 행동을 하고 조심을 하는데, 강아지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막 좋으면 뛰어내리고 달려가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가 생기고 사고가 생겼을 때 되게 크게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불안정성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는 저는 관절 보호대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그것도 어느 정도 긍정학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를 들어서 아이들, 대부분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목줄이나 몸통줄을 집에서 딱 드는 순간 막 좋아서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산책 나가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은 산책을 좋아하고, 아이들이 소고기보다 산책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책을 줄만 들면 좋아하는 것처럼 슬개골 보호대를 하면은 나간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학습이 된다면은 그 아이는 평생 보호대를 자기의 어떤 옷처럼 편안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따라서 처음에 모든 아이들이 슬개골 보호대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여기에 다리에 끼고 그다음에 벨크로로 감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할 때마다 긍정 보상을,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간식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칭찬을 계속 해준다든지, 이것만 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긍정 학습이 좀 된다면은 그것처럼 이제 안전하게 아이 무릎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도구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영양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영양제들을 많이 먹이시거든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그리고 막 겹겹으로 먹이세요. 그러니까 좋다는 건 다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분이 안 겹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우리 아이가 기저질환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과 질환이 아주 중증으로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영양제도 조금 조심해서 먹여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내과 질환 중에 아이들의 췌장염이라든지 신장 질환이 가장 어떤 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그런 두 질환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영양제를 좀 고르실 때도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췌장에 좀 부담이 덜 되는 성분인지, 부영제, 영양제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맛을 내고 어떤 부피를 만들기 위해서 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영양제 기능성 주 성분 이외에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제조 과정에서. 그런 것이 아이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도, 아니면 또 알러지가 있는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영양제는 전 기본적으로 먹이시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관절 영양제의 대부분의 성분들은 좀 비슷하고, 어느 정도 이제 기능성 성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성분들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관절의 구성 성분을 이루는 글루코사민이라든지 콘드로이친,
아니면은 이제 뭐 MSM이라든지 통증하고 염증을 조금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초록잎 홍합,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 베이스로 된 영양제는 적절하게 먹이시는 거는 수술 여부랑 상관없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탈구가 너무 심하면은 꼭 수술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강아지도 모든 질병의 이슈는 비만에서 시작이 되고, 이제 살을 빼는 것이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고 강아지도 모든 보호자분들의 숙제예요.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데리고 오시는 그 상태의 아이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과체중이에요. 그 보호자가 봤을 때는 좀 귀엽고, 아무래도 살집이 좀 있고 좀 통통하면 조금 더 귀엽긴 하죠. 근데 이제 다리가 안 좋은 애들, 관절이 안 좋은 애들은 마르게 키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확실한 가장 좋은 치료법이에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살을 빼고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계속 지켜보고 그 수술을 먼저 하고 나중에 살을 빼는 게 나은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기준을 잡으시는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빠르게 수술이 필요한 아이는 최대한 어릴 때 관절이 깨끗할 때 수술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체중 감량을 어떤 그 목표 체중을 도달할 때까지 식이요법을 타이트하게 하면은 살은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 체중을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드리냐면은 관절의 어떠한, 특히 이제 슬관절 같은 경우에는 무릎관절, 강아지 무릎관절 같은 경우는 몸무게가 10% 정도가 빠지면은 무릎의 통증은 15%, 무릎의 하중은 15% 이상 줄어든다고 해요. 엄청난 거죠. 진통제를 줄여도 될 정도의 어떤 통증이 감소가 동반이 된다고 해요. 따라서 그리고 또한 이제 탈구가 있는 아이들, 또 과체중이나 비만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뛰어내렸을 경우에는 부상이 되게 크게 나거든요. 하지만 몸무게가 조금 적게 나가는 아이들, 좀 마른 체격의 아이들은 그래도 어떤 치명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대표적인 치명적인 무릎 질환은 십자인대 단열이죠. 십자인대 단열은 무릎의 기능을 손실을 해버려요. 아무리 수술이 잘 돼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골절이나 이런 거는 원상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십자인대 단열이라든지 인대의 단열은 수술해도 예전같이 잘 못 걸어요. 우리 운동선수들이 십자인대 손상이 되면 선수 생명이 많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축구 선수들도 십자인대가 단열되면 평생 고생을 합니다. 그렇듯이 강아지도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하면은 뼈의 어떤 문제는 어느 정도 완치가 되지만 2차적으로 그게 오랫동안 뭐 방치가 되고 살이 쪄서 인대가 무리가 돼서 나중에 끊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수술을 해도 예후가 많이 떨어져요. 따라서 저는 살을 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쨌든 체중 감량은 수술 여부랑 상관없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되는 거고, 수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을 때 해주고 나중에 체중을 타이트하게 빼주시라, 그렇게 하시면은 저는 무릎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아까 질문 드렸던 것 중에 그 좀 겹치는 부분인데, 슬개골 탈구가 있으면 산책을 하면 안 되나요? 아이의 상태에 따라 좀 달라요. 어떤 애들은 좀 해도 되고, 어떤 애들은 가볍게 해야 되고, 어떤 아이들은 좀 안 하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안 한다는 개념은 완전히 산책을 배제시키는 것보다는 이제 무릎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좀 정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슬개골 탈구의 기수에 따라서 산책 시간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 슬개골 탈구가 아주 심하지 않다면 저는 평지에서의 산책은 한 30분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침 저녁 30분씩. 하지만 그 아이가 산책 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나서 일어날 때 좀 전다든지 이런 어떠한 그 무릎의 보행 패턴이 좀 안 좋아진다면은 그건 조절을 해야 돼요. 그거는 무릎을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꼭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산책 시간을 다시 조절하든지 아니면 염증 치료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산책은 평지 위주로 하는 걸 저는 항상 추천을 합니다. 경사각이 있으면은 체중이 뒤로 많이 쏠리게 되고, 또 슬개골 탈구가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뒷다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보상성으로 그냥 자기가 걸을 때 앞에 체중을 많이 싣고 걸어요. 따라서 대부분 어깨 관절도 안 좋고 이 그
팔꿈치 관절도 많이 돌아가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막길도 특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평지 위주로, 그리고 너무 푹신푹신한 바닥도 안 좋고 약간 우리 놀이방 매트의 어떤 그런 매티한 느낌의 그런 평지 위주로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슬개골 탈구가 있음에 대한 어떠한 보호자분들 진료 중에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제가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수술 방법이라든지 우리 아이한테 어떤 수술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 수술 후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수술하실 때, 수술 결정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도 많이 좀 유익하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제가 할 때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